안녕하세요. 저희는 당뇨병 예측 모델을 주제로 프로그래밍을 계획한 이종필, 이주영, 우혜린, 조입니다. 저희는 심각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병의 발병 여부를 딥러닝을 통해 진단하고 당뇨병 발병 요인들의 발병 기여도를 계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의 경우 글루코스, blood pressure, skin thickness, insulin, BMI 행에서 0의 값을 갖는 데이터들이 많아 데이터의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0의 값을 갖는 데이터들을 결측치로 처리한 후 다시 데이터셋에 이를 저장하고 결측치 처리된 값에 해당 행들의 나머지 값들의 중앙값을 대입하여 데이터셋의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각의 0값들을 결측치로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글루코스, 스킨 thickness, BMI 모두 0의 값이 가능하지 않았고 blood pressure, 인슐린의 경우 0의 값이 가능은 하나 매우 특수한 경우이고 데이터셋의 조건에서는 0의 값이 나타나기가 어려워 결측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에서 데이터셋이 너무 작거나 큰 값들이 많아 표본의 전체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평균값보다 중앙값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 중앙값을 대입하여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델을 만들 때 쓴 장치들에 대하여 퍼제트론과 로지스틱 회계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제트론은 인간의 뉴런을 닮은 신경망으로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X라는 입력값을 받아서 각각의 중요도에 따라 W의 가중치를 곱한 후 그 값들을 종합하여 Y라는 결과값을 산출해내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Y값을 필요에 맞게 변형시키는 것을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데 저희 당뇨병 예측 모델에서는 발병하였나 하지 않았나 두 가지 결과를 1과 0의 값으로 나타내기 위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0과 1 두 가지 값으로 산출되는 것을 계산함수라고 합니다. 이후에 퍼제트론 이후에 개발된 인공신경망들은 시그모이드 함수나 소프트맥스 함수 같은 다른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퍼제트론에서 쓰이는 게이트를 진리표를 이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여기 보시면 세 가지 게이트와 각각의 진리표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부터 AND 게이트, NAND 게이트, OR 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AND 게이트는 입력값인 x1과 x2가 둘 다 1일 때만 결과값을 1을 내는 게이트이고 NAND는 not NAND라고 해서 그 AND에 나타난 결과값을 반대로 나타내는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OR은 입력값인 x1과 x2 둘 중에 하나에만 1이 있어도 1로 나타내는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내기 위해서 게이트에선 가중치와 임계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x1과 x2의 가중치 0.5를 곱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0.7을 하는 수식을 사용한다고 하고 임계치를 0으로 설정하여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결과값을 0을 내고 0보다 크면 1을 내는 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ND 진리표에서 보이시는 x1과 x2가 전부 0인 경우는 계산을 수식에 따라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0.7이라는 결과가 나와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결과값이 0으로 나옵니다. 둘 중 하나가 1인 경우에는 1 곱하기 0.5 플러스 0 곱하기 0.5 마이너스 0.7 값이어서 결과로 마이너스 0.2가 나와서 역시 0 값을 결과값을 나오게 됩니다. 반면 x1과 x2가 전부 1인 경우에는 1 곱하기 0.5 더하기 1 곱하기 0.5 빼기 0.7로 해서 결과값이 0.3으로 0보다 크니까 결과값 1이 나옴으로써 이런 식으로 가중치와 임계치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게이트는 그래프를 여기 밑에 보이시는 그래프를 보면 이런 결과값들은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입력값이라고 하고 하얀색이 결과값이 0이면 하얀색을 나타내고 결과값이 1이면 검은색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결과값 1이 나오는 영역과 0이 나오는 영역을 선 하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게이트로는 복잡한 딥러닝을 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XOR 게이트 같은 경우는 XOR 게이트는 X1과 X2가 둘 중 하나가 1인 경우에만 1을 내고 둘 다 1인 경우나 둘 다 0인 경우에는 결과값이 0으로 나옵니다. 이런 게이트는 선 하나로 결과값이 0인 부분과 1인 부분을 나눌 수 없는데 이런 것을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다층 퍼셉트론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단층 퍼셉트론을 여러 번 반복하였으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중간에 은닉층이라는 레이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정보에 따라 코드를 실행하였고요. 그 다음 로지스틱 회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는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속할 확률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예측하고 그 확률에 따라 가능성이 더 높은 범주에 속하는 것을 결과값으로 내는 건데요. 선형 리그레션과 비교를 해보면 선형 리그레션은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선후 일직선 쭉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발병하였나 하지 않았나 1과 0의 값을 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0과 1 중 가까운 값으로 결과값을 내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하여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오즈란 값이 이용되는데요. 오즈 값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 나눈 값이며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이 값에 로그를 붙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다층 퍼센트론만 이용하여 한번 실행하여 딥러닝을 시켜보았고 그 후 로지스틱 회의까지 이용하여 한 번 더 딥러닝을 시켜서 정확도를 비교하는 딥러닝 과정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학습의 결과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층 퍼셉트론 모델입니다. 먼저 퍼셉트론 모델의 발명 예측률의 성능 파악을 위하여 전체 트레이닝 셋이 신경망을 통과한 횟수를 의미하는 에포크마다 손실값의 추이를 그래프로 그리고 모델의 예측값과 데이터셋의 마지막 열에 0과 1로 주어졌던 정답값 사이의 오차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예측의 정확도와 오차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프 제작에 사용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만 과적합되어 우물 안의 개구리가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 검증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의 그래프를 보면 손실값이 양호하게 감소하며 두 그래프가 유사한 추세를 보임이 확인됩니다. 에포크 100 이하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에포크 100 이상부터는 완만하게 감소함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모델의 학습 과정이 이루어졌고 일반화된 성능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왼쪽의 실제값과 예측한 그래프의 경우 대각선 주위의 점들이 많이 찍힐수록 예측이 정확함을 나타내지만 저희 퍼셉트론 모델의 결과 대각선에서 떨어진 영역에도 많은 점들이 분포하여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점들이 대각선을 벗어나여 있어 예측 오차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예측 오차와 분포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에서도 예측 오차가 중심에 몰려있지 않고 고루 퍼져 있어 모델의 예측이 부정확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층 퍼셉트론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발병 요인들의 기여도를 다층 퍼셉트론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와 코드입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석 결과 다이어비티스 페디그리 펑션이 약 0.6 정도로 높고 혈압이 0.4 정도로 비교적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 역시 이전의 모델과 마찬가지의 방법을 통해 발병 예측률의 성능 파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보시는 그래프와 같은데요. 이전의 다층 퍼셉트론 모델에서 확인한 그래프에서는 대각선 위에 점이 찍히지 않은 순서쌍이 총 68개였으나
현재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는 12개로 감소하여 정확도가 높아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계산한 발병 요인들의 키워드와 사용한 코드입니다. 저희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경우 학습 과정 속에서 가중치를 학습하기에 모델 코에프를 이용하여 이를 반환하여 기여도를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아래 표에 나온 개수를 확인해 보시면 개수 앞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데요. 개수 앞의 부호는 예측값을 증가시키는지와 감소시키는지를 의미하기에 각 요소가 예측값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수의 절대값을 비교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루코스 값을 확인해보면 1.10 정도로 가장 높고 피부 두께의 경우 0.03 정도로 피부 두께의 영향이 가장 작고 글루코스의 영향이 가장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학습 결과 조사된 범주 중에서 글루코스가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가장 큰 기여도를 가지며 블러드 프레셔가 가장 낮은 기여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의 발병에는 가장 크게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는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에서 단순히 중앙값이 아니라 각각의 가중치를 주고 또한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였다면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비만, 연령, 식생활, 운동 부족, 스트레스, 약물 등의 환경적 요인 또한 더 다양하게 작용하는데요. 저희는 데이터셋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중에서도 임신 횟수, 글루코스, 혈압, 피부 두께, BMI 지수, 유전적 혈통 기능, 연령을 조사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당뇨병을 예측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여러 범주의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셋을 이용하였다면 보다 정확한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의 경우 비만 인디언들의 에서 측정한 값들인데요. 피마 인디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당뇨병의 발병 확률이 높은 부족으로 그런 데이터셋 자체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학습 과정을 통하여 당뇨병 발병 계측에 보다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프로젝트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